신학은 원래 실천적인 학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그걸 묻는 거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답하는 게 이제 신학의 아주 중요한 화두거든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실천적인 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또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이 사회가 그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인격적 삶을 이렇게 커미트먼트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사실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다른 학문과는 좀 다르게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죠. 그 생각하는 거와 실천하는 걸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되는 학문에 좀 가까운 그 어떤 학문보다도 그런 특성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현 실천이 불가능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말하자면 현행화되지 않는 어려운 말로 우리의 생활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논할 수 있는가? 그런 논의에 있어서 신학은 좀 많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비몽사몽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있으면 페이스를 찾을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이제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물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으로 가지 않더라도 언어로 또는 물음으로 질문으로 시작해서 언어로 끝나고 또 질문으로 끝나는 그런 학문이 사실 철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회의하기 위해서 의문을 품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매력을 잘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끊임없이 회의한들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답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의 그 공부 방법과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은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범하고 있는 어떤 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활 패턴 내지 이제 사유 방식에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좀 좋아하지 않는 사고 패턴이 뭐냐면 고정적인 답을 이미 가지고 질문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논리적으로는 연역적 방식이라고 그러죠.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 답이 과연 현실적으로 사실인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타당한가, 아니면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가,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묻기는 하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묻는 방식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성서라는 독특한 텍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 텍스트는 답을 준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죠. 해답을 우리한테 이미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과연 그런가 하는 게 제 의문, 그 질문 중에 하나고요. 성서는 답을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질문을 제시하는 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좀 선택하는 편이에요. 철학자니까.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서 텍스트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명확해지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신앙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계속 회의를 품게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제2의 창조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창조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동일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왜 굳이 두 번이나 다른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가? 그 기술 방식 자체에서 이미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과 추상적인 선언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아주 물질적인 창조의 과정 사이에는 물음이 들어있는 거죠. 여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간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을 때 책에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 사이에 행간이 존재하는데 그 행간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죠.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두 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이게 왜 그 중요한 의문 회의하는 방식의 질문이냐면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완전히 그 과정 자체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 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 연관성에 대한 질문들을 잘 안 하죠. 물론 이제 신학이 뭐 그런 질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철학적 사유에서 우리가 인문학적 사유를 조금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어떤 게 훨씬 더 근원적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근원적인 건지 아니면 유가 근원적인 건지, 다시 말하면 없음이 근원적인 건지 있음이 근원적인 건지, 그리고 있다면 이 있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물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언어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신의 존재에 있는 건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 그 방식에서 이제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뻔하게 생각하고 있는, 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서 텍스트를 여러 갈래에서 질문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도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학문의 갈래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인문학적 사유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는 철학적 사유를 동원해서 또는 문학이나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 방법론을 동원해서 성서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지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에서는 이제 물질의 중요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에 대한 그 창조 맥락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에서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대별을 시켜놓고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라는 것은 사실 카오스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꼭 무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오스라는 어떤 그 상황과 조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세물교 플레스에서도 케노시스라는 그 책이 이제 나오는데 케노시스 정확하게 이런 거죠. 케노시스 창조 이론이죠. 예. 케노시스를 가지고 이제 창조가 이제 케노시스라는 건 비워냄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워낸다는 건데 공백, 여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어 있음 이것이 혼돈을 의미하는 건데 질서를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근데 창조와 질서를 집어넣지 않는 이 케노시스는 상당히 역학적으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노시스를 없애고 어지러움으로 카오스를 없애고 코스모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항상 같이 가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론만 해도 우리가 무에서 단순히 유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유와 무의 어떤 그 상보성 내지 이제 연관성 이런 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이제 철학 강의에서 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주제가 공동체에 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제가 조금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동시대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든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다룸으로써 기독교 바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외부 또는 기독교 그 내부가 아닌 곳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그 담론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는 의미를 좀 찾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는데 이제 돈을 10만 원을 내시잖아요. 내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가능한 한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10만 원 내고 공부하는 본전을 좀 뽑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괜히 그 농담 따먹기만 하다가 강사가 가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조시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진지하게 그 여러분들과 고민의 지점들을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을 또는 크리스찬들이 외부 바깥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던져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주고 싶었냐면 편협한 사유에 빠지지 말라는 자극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거든요. 목사이고 보수적인 아까 좀 그 말씀도 하셨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 줄곧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 세상에 그 다양한 어떤 그 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지금도.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넘었는데 제가 공부한 거는 일부죠. 어떻게 보면 일부 또는 경험한 것도 일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속아왔다. 좀 속아왔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오고 갔고 다양한 유산들이 있어왔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 이제 그 수용력, 이것이 곧 그 공동체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논의 말고 그 함께 있음 또는 함께 한다라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함께 살아가는 이 문제를 이제 보통 철학에서 이제 공동적인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공동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동성, 공동적인 것. 공통적인 게 아니라 공동적인 게 뭔가. 이제 이거는 이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내 주체를 강하게 세우면서 너, 나, 너라는 어떤 그 이런 주객이 너무나 분명한 어떤 그런 이항 대립적인 어떤 관계 맺음 이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또는 식물 심지어는 기계까지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조건 있잖아요. 공동적 조건. 이것을 어떻게 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항상 그래왔죠. 그랬을 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죠, 기독교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따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뛰어넘는 논의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논의라는 거죠. 보편성의 논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보편적이지 않죠.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죠. 네, 또는 특수성 내지 이제 특이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논의가 보편성을 강조하느냐, 특수한 것을 강조하느냐, 이게 이제 그 공동체 논의에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만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세계 공동체, 세계라는 이 공동체로 한다면 공동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전체에 비해서 파이가 작습니다. 그죠? 파이가 작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가 논하는 논의는 보편적인 논의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하죠. 어디에든 먹혀들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긴장관계가 생기고 더 나아가면 이제 괴리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보편적이지 않은 공동체가 보편적인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논의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것을 강조하는 논의, 예를 들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특수한 게 어떤 보편성을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런 논의이긴 한데 그런 맥락과 조금 다르게 우리의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근데 그 복잡한 철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간마다 조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공동성의 문제. 공동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이 보편성이라는 게 우리의 것이라는 공통성을 벗어나서 어떻게 공동성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고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이제 common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같이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 이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공동 소유물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체 같은 건데요. 여러분의 신체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주저하세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체가 그겁니다. 이게 공동적인 거예요. 우리 신체가. 어떤 점에서 공동적인 거냐면 여러분들의 감정 있잖아요. 감성 이게 공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 홀로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일정한 리액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 감정이 발산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강사님 과연 그런가요? 나는 나 혼자 우울해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우울해지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옆에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든 아니면 물질적인 관계에서 오든 그러니까 인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이질적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감각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공동적인 거예요. 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림 낭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현대 철학자인데요. 살아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책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 번역된 그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그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 요한복음 말씀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특정 그 그림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그림들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테마인데 논리 및 한계라는 그 테마가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술론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 예술론을. 그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하는 것은 사실 만지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긴다, 촉진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잖아요. 나를 만지지 마 하는데 그 나를 만지지 마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만지고 싶게 하는 욕망이죠. 내가 뭐 만지려고 했나? 만지지 마라라고 금기시하니까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래된 그 문화 이론에서 오래된 터부 이론 있잖아요. 금기시할수록 욕망한다 하는 거. 그게 그 종교화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만지지 마라 하는 거는 욕망의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라 또는 이런 그 명령, 도덕적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금기시하는 어떤 그런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적 현상 속에는 이미 그 공동적인 것에 대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낭시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 그 감각이 나의 것이 아닌 이유는 낭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세한 건 낭시 다룰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게 이론에 잘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낭시에게서 공동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살갗으로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피부 또는 영어로는 스킨이라고 그러죠. 자, 스킨은 몸이 아닙니다. 낭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스킨이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이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최고 바깥의 어떤 물질입니다. 알겠죠? 최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고 바깥에 있는 이 물질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그 바깥을 향하여서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이라는 이 스킨은 감각을 말하는 건데요. 상카치라는 거는 그 감각이라는 것은 자기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타자를 향해 있어서 자기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바깥에 있다 해서 이제 외존이라는 말을 써요. 그 바깥에 있는 탈자태라고 하기도 하고 바깥에 있다. 그러나 아이덴티티와 사실 아이덴티티가 허물어진 게 아니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 그 제일 바깥의 외연 그 외부에 있는 거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제곱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본질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 이제 이 살갗의 어떤 성격 특성이라는 것은 이미 타자를 당해 열려 있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걸 공동적인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적인 것은 자기를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해체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타자를 해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어처럼 나 너 이양 대립적 주객을 또 상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 아닌 타자라는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너 정체성에서는 이미 나와 너는 다르다 또는 나는 너와 같다 너는 나와 같다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리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너를 포용한다라는 그런 방식의 그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에게 책임이 상당히 많이 맡겨져 있는 형태죠.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의지적으로 타자를 수용해야 돼. 이런 어떤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논리를 약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논리와는 이제 카테고리가 약간 다른 거예요. 너라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 의지를 발동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논리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지체의식인 거잖아요. 각각 다른데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역할과 너의 능력과 너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동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조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낭시처럼 얘기하자면 공동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의 공동적인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식의 존재 형태로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객 중심의 그 윤리 도덕적인 공동체 의식과 이런 뭐라고 해야 존재론적 공동적인 것에 대한 물음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공부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차이를 사유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왜 이게 학자들마다 이제 제시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들이 그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다 다루긴 힘드니까요.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다룰 때 왜 이런 사유가 공동적인 것, 특히 타자를 내가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해져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조건 자체가 공동적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진전된 주체 문제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이 물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 강좌 계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쪽에 한번 보시면 1주차에 오늘 제가 철학에서 공동체 논의의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와 자크 데리다
데리다의 이제 환대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자에 대한 사유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레비나스와 데리다는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이제 타자 문제와 반대하는 공동체 그 주제를 좀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주째는 그 바타유와 블랑쇼, 장링 낭시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더 앞으로 가면 하이데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바타유, 블랑쇼, 낭시, 그리고 거기 보면 8주차에 보면 그 알폰소 링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한 묶음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엮을 수 있냐면 죽음의 문제, 죽음에 대한 사유로 공동체 논의를 하는 그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음 이렇게 하면 좀 철학적으로 좀 멋있지 않으니까 부정성 이렇게 부정성. 사실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셨을 텐데 무예 공동체라는 책. 공동체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낭시의 책이죠. 낭시의 책을 피드백을 한 게, 이 책에 대한 피드백을 한 게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오긴 했지만 밝힐 수 없는 공동체, 그 책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피드백을 한 게 장링 낭시의 마주한 공동체입니다. 밝힐 수 없는 공동체와 마주한 공동체는 같이 우리나라에서 문학교 지성사인가요? 거기서 함께 묶여져 출간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그 세 권이 이렇게 이 무예 공동체,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이 세 논의는 조르주 바타유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하이데거까지 해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이 하나 있습니다. 큰 맥이고요. 그리고 도래하는 공동체와 잠재성이라는 4주차의 주제는 아간벤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간벤은 제가 이제 논문 주제로 좀 정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아간벤의 잠재성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다루는 공동체가 어떻게 또 무의 공동체 같은 장린낭시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래서 부정성이라는 주제와 잠재성이라는 주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주째는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와 지적 해방이라는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을 쓴 낭시에르라는 철학자인데요. 정치 철학자입니다. 근데 다 이제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교육에 대한 관점을 좀 담고 있는, 교육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이제 공동체 맥락 속에서 또는 공동적인 주제 안에서 이제 다루어내는 건데요. 지적 개방에 대한 5가지 교훈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적 개방에 대한 5가지 교훈.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지적 개방의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가능하고 그것이 던져주는 합의가 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는 거고요. 실천적인 측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6번째는 공동체와 사회적인 것, 그리고 생명정치. 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주제도 이제 공동적인 것과 약간 결이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미셸 푸코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강의가 이제 묶어져 나왔거든요. 그게 번역됐습니다. 최근에 또 재번역해서 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던 오류를 좀 수정해서 재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난장 출판사에서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가 던져주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생명정치 관련해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적 공동체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그 자본주의가 던져주는 공동체 이상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곱째 주는 사적인가 공적인 것 아닌 공통적인 것. 이제 공통적인 것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자들이 그 공동적인 것을 이게 이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맥락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 공동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게 있긴 한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사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것도 아닌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공동체 논의를 할 때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런 논의로 갈 때 이제 프라이빗하냐 퍼블릭하냐 이런 이양대립적인 구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적인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공적인 그 장 안에서 그 개별적인 어떤 자율과 그 자유를 통해서 공적인 형태로 되는지 그걸 이제 다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중적 형태로 발산이 되는지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8주체는 그 죽음의 공동체와 자원. 사실 이제 이 8주체가 이게 제가 좀 무리한 연결을 한 건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연구를 좀 삼아보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링기스와 그 들레저는 사실 이렇게 합쳐질 수 없습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이 크게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존재합니다. 공동적인 것에 대한 논의에서 그 링기스처럼 또는 낭시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아간벤까지도 마찬가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무 있잖아요. 무에 대한 논의, 없음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존재를 다룰 때 철학에서 없음에 대한 데 조금 무게 중심을 많이 두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레즈처럼 그 유물론적 그러니까 물질적 감각적인 것에 초점을 좀 더 많이 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 욕망의 문제 이런 데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 두 흐름이 사실 대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공동체 논의에서 공동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다룰 때 그 대결하는 그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결하는 담론을 억지로 좀 화해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화해를 시켜본다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만나게 해보려고 하는 좀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무리한 기획입니다만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뭘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신체 문제로 해보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주 과정을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7주 정도를 다루면서 그 사상가들 최소 7명 내지 이제 9명 정도의 10명이네요. 10명 정도의 이제 사상가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리입니다. 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저도 뭐 아마추어고 여러분들도 아마추어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놉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를 다루겠지만 그 사상가들을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져가는 그 몇 가지 이제 개념과 사상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 목차 내용이고요. 참고 도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요. 공동체 논의에서 제가 가능하면 번역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원서 소개해준들 읽지 않으실 거고 저도 뭐 번역서 나와 있는데 굳이 원서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서 중심으로 소개하는데요. 이진경 선생님이 수요너머를 초창기 시작하실 때
그 그룹이 이론가죠. 이분은 이론가에 가까운데 이론적 논의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분이 한국 맥락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진경 중심으로 해서 수유너머 그룹에서 했던 공동체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논의, 우리 한국에서는 진전된 이론적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적 맥락에서는 참조할 만한 그룹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을 참조하고 싶다면 그 이진경 선생님 논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김영민 교수님의 이제 그 논의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공동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학문 공동체를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추구하다가 자기 스스로도 이제 실패했다고 말씀을 차정식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차정식 교수님과 친하시다는데. 그래서 그 참조할 만한 그 텍스트의 김영민 선생님 텍스트도 참조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소개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제가 강의할 그 사상가들의 주저,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들어있는 책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 읽기는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죠? 그죠? 이 책만 사도 사실은 사는 건 해도 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 앞에 있는 이진경 선생님 책 2권입니다. 이것도 어렵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페이지 수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진경 선생님이 쓴 책들은 이거는 이진경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쓴 거고요. 그 고민주의 선언 이거는 여러 명이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합니다. 이 공동 제작을 한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경 선생님은 공동체 논의를 할 때 들레저에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레저 사상이 많이 천착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좀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교적인 어떤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공동체 논의를 할 때는 들레즈에게 좀 많이 기대어 있었던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 정도 이제 참조하시고요. 이진경 선생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